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성동구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돌싱이고 결혼 생활은 한 1년 6개월 정도 한 것 같네요. 지금은 부모님 사시는 본가랑 10분 정도 거리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직업은 베이커예요. 왜 요새 다들 셰프로 많이 통치는데 저는 종로 쪽에서 아기자기한 빵집을 하고 있어요. 대학생 때 잠깐 해외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었는데 그때 거기 빵이 너무 맛이 있어서 빵 만드는 거 배우러 다녔었거든요. 나중에 자격증도 따고 한국에 와 일반 회사 다니면서 꾸준히 베이킹 공부를 해서 퇴사하고 가게를 차렸어요. 지금 벌써 3년 됐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고 있어서 이대로만 유지하고 싶네요. 물론 빵하고 디저트 연구는 게을리하지 않고 더 다양한 걸 내놓아야죠. 제가 이렇게 가게를 차리게 된 건 어쩌면 전 남편하고의 이혼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 일을 계기로 제 현실을 스스로 바꾸어 보자 마음먹게 됐거든요. 저는 건설 쪽 사업을 하시는 아빠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엄마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공부했네요. 얼마 전부터 건설은 어렵다 힘들다 하는데 아빠는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신 지 좀 돼서 한국에서보다는 해외 일을 더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출장이 많긴 해요. 아빠도 엄마도 독립적인 성격인데 그걸 저도 똑 닮아서 대학에 가서부터는 제가 아르바이트하며 용돈 벌고 돈 모으는 재미를 알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돈을 버는 게 즐겁다는 걸 그때 알게 됐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제 빵집을 열고 싶었지만 아빠와 엄마는 먼저 회사에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는 네가 그동안 만나볼 수 없었던 부류의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어. 거기야말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곳이야. 아빠 인생 경험에서 나온 말이니 꼭 먼저 회사를 다녀봐라. 그래, 엄마 생각도 아빠랑 같아. 그리고 나는 네가 안정적으로 월급 받으며 일하면 좋겠다. 솔직히 세상에서 제일 속 편한 게 월급쟁이야. 그렇게 하자, 소연아. 그때는 정말 겁 없이 빵집을 열겠다고 했던 게 있어서 엄마 아빠가 하시는 말씀에 불만이 좀 있긴 했어요. 그래도 아빠 말 들어서 손해날 거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취업 준비를 하고 회사를 들어가게 됐죠.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제가 정말 뭘 믿고 무턱대고 제 사업을 하겠다고 했나 싶더라고요. 많은 걸 배운 거죠. 아빠 엄마 말씀이 맞았던 거예요. 사회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꿈에 부풀기만 해서 일을 벌이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회사에서 보니까 제품 하나 만드는데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고 이게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지도 충분히 조사를 해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모르고 저만 좋으면 다 좋아해 줄 것 같은 기분만으로는 아마 실패할 게 뻔했을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엄마 말씀처럼 그냥 쭉 월급 받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회사 생활을 계속할까 생각하던 차에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2년을 사귀고 결혼을 했죠. 그런데 사람하고 몇 년을 사귄다고 해도 같이 살아보는 게 아니면 그 사람의 전부를 알 수 없더군요. 남편이 그랬어요. 좀 개성은 없어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찌나 자기네 집만 아는지 지금 떠올려도 치가 떨리네요. 한때 좋아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싫어지다니. 그런 거 보면 사람 관계 참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보다 시동생하고 시어머니가 진짜 인간도 아니라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시동생은 어찌나 싸가지가 없는지요. 저랑 나이도 비슷한데 저런 것들 때문에 젊은 사람 다 싸잡아 욕먹는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 기막혔던 그리고 짧았던 결혼 생활과 시댁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에서 말했듯 저는 남편과 2년 정도 사귀었어요. 여행 카페에서 친해진 지인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 착해 보이는 인상이 마음에 들어 계속 만났어요. 실은 남편이 먼저 저를 소개해달라고 해서 만나게 된 건데 저도 그 사람한테 호감을 느껴 사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게 됐고요. 저와 남편 사이를 연결해준 친구는 남편이 착한 것 같기는 한데 어째 속을 잘 모르겠다며 신중히 고려해보라고 했어요. 사람 마음이 이상한 게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하면 속물처럼 따지는 느낌이 들까요? 그 지인 말처럼 남편을 두고 신중히 고려하는 게 제가 이것저것 계산하는 것 같아 참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형석이 오빠 좋은 사람이야. 너도 그래서 소개해준 거잖아. 결혼은 뭘 따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맞으면 하는 거 아니겠어? 그래. 네 뜻이 전 그렇다면야 내가 뭐라고 하겠어. 부모님도 허락하셨다니 내가 주제 넘었나 보다. 친구는 제가 딱 선을 긋는 게 서운했는지 그 이후 연락을 잘 안 했어요. 물론 결혼식에는 왔지만요. 저도 그 친구한테 미안해서 아직까지 연락을 못하고 있네요. 아무튼 결혼하고 신혼여행에서 남편이 하는 말은 정말 확 깨는 말이었어요. 소연아, 너 임신 빨리 할 생각이야?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나는 좀 더 있다가 아이 생겨도 좋을 것 같은데. 왜? 빨리 갖고 싶어서 그래? 아니, 네가 그런 마음이면 다행이고. 내가 좀 알아봤는데 니네 회사가 임신하면 알게 모르게 사람을 이래서 좀 따돌리나 보더라고. 그러면 인센티브도 줄어들 테고 우리가 지금 바짝 벌어놓는 게 좋잖아. 혹시라도 네가 애 빨리 가진다고 할까봐 걱정했지. 우리가 그렇게 돈이 궁하지는 않잖아. 집 대출 나갈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그렇게 돈 걱정을 해? 돈은 많을수록 좋고 쌓아놓으면 이득이지 손해는 아니잖아. 너 돈에 대한 생각이 무른 건 아니겠지? 그렇게는 안 봤는데. 우리 회사보다 니네 회사 연봉이 좀 높은 것 같은데 돈 좀 번다고 펑펑 쓰고 살았으면 앞으로는 안 그러면 좋겠어. 이때 남편의 쪼잔함과 인간성을 알아봤어야 했는데 말이죠. 저는 남편이 꼼꼼해서 그렇게 말하나 보다 하고 말았어요. 저희 신혼집은 친정 부모님이 해주셔서 대출을 받지도 않았고 둘 다 빚이 있는 것도 아니라 돈돈거리지 않아도 됐어요. 아파트형 빌라로 입지가 좋은 데에 해주셨고 저희 같은 젊은 부부들이 많아 남편도 마음에 들어 했어요. 신혼집을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건 시어머니가 신혼집 해둘 돈을 걱정을 꽤 하셨기 때문이었거든요. 엄마도 아빠도 돈 가지고 연연하지 않으셨고 무엇보다 집 때문에 신경 쓰면 생활 자체가 엉망이 된다고 해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시댁에 가보니 좀 이상했던 게 시어머니가 전에 인사할 때 살던 집이 아닌 다른 데로 오라고 하길래 이사 갔나 보다 하고 갔죠. 그랬더니 전에 집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좋은 아파트인 거였어요. 물론 저희 친정처럼 한강 뷰의 신축은 아니었지만 꽤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남편한테 이사 간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무심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야, 원래 우리 집이야. 왜? 전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그 집 아니었잖아. 집이 두 채야?
아, 그랬지. 그랬었지. 남편은 그제야 기억난 듯 머뭇거리며 말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캐묻자 남편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우리 집 재산이 좀 있거든. 그거 너 결혼하기 전까지 알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 아빠 돌아가시면서 할아버지 유산까지 싹 다 엄마가 받았는데 그게 좀 돼. 우리 돈 보고 결혼할까봐 그러신 거니까 이해하지? 니네 집도 돈 있으니까 우리 엄마 심정 알 거 아니야. 아니, 오빠 말따나 우리 집도 돈 때문에 궁한 거 아닌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좀 기분 상하는데? 뭘 이런 일로 기분 상해. 장인 장모님 사업으로 지금 부유하다고 해도 그런 거 무너지려고 하면 한순간이잖아. 혹시라도 우리 집에 사업자금 손 벌릴까봐 끝까지 감추시려고 했는데. 그래도 장인어른 사업 그 정도는 아니라고 내가 잘 말씀드렸어. 그래서 원래 살던 데에서 보자고 하신 것 같네. 하긴 이런 거 숨긴다고 해도 오래 못 가니까. 남편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을 하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이건 저희 부모님 능력을 무시하는 처사였고 저도 이상하게 보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불쾌했는데 생각해보니 그건 시어머니 생각인 거고 저나 저희 집은 시어머니 생각과는 전혀 다르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으면 되겠더라고요. 저희를 몰라주는 사람 때문에 속 썩을 거 뭐 있나요? 저는 그런 마인드로 살아서 별로 속 복닥이며 살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저렇게 돈 때문에 자기네를 등쳐먹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시어머니랑 잘 지낼 수 있을지는 염려되더라고요. 남편도 돈돈 하는 게 자기 엄마 닮아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고 하죠? 제 걱정도 그랬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대화 한번 하기도 엄청 힘든 사람 있잖아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따지고 들어서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어요. 어머니, 이 영양제가 성분이 좋아서 인기가 많대요. 드셔보세요. 성분이 좋은지 그걸 어떻게 알아? 아,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성분 표시 보면 확실히 다른 영양제보다 순수 함유량이 더 많아요. 이거 먹어본 사람들이 다 효과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눈으로 본 것도 아니잖아. 이런 딱지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고. 네가 먹어본 것도 아니고 남의 말만 듣고 곧지 곧대로 믿는다니 너도 참 너다. 이게 많다고 해봤자 다 거기서 거기야. 돈이나 더 받으려는 거지 뭐. 무슨 선물을 해도 한 번도 그냥 아 그러니 좋은 거구나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일본 출장 갔다 오는 길에 거기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스카프를 사다 드렸는데도 이거 다 딴 거 섞으면서 100%라고 하는 거라고. 백화점이라고 물건 더 좋지도 않은데 괜히 이름값으로 비싸기만 하다며 한번 쓱 보고 옆으로 던져버리는 거 있죠. 말 그대로 진짜 던졌어요. 저는 그때 친구가 결혼 전 말렸던 게 생각났어요. 뭐 곧 잊었지만 그 후로 점점 더 자주 친구 말이 생각나게 됐죠. 그만큼 더 안 좋은 경우가 많아졌고 결국 이혼으로 이어졌어요. 시동생은 더 가짜났어요. 정말이지 나이도 어린 게 예의라고는 밥 말아먹었고 사람을 봐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제가 무슨 말을 하거나 뭘 가져오면 일단 코웃음부터 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시동생한테도 몇 번 선물을 했는데요. 제가 뭔가 선물을 하면 이러더군요. 도련님, 이거 제가 출장 갔다 오면서 도련님 생각나서 샀어요. 요즘 이런 백 많이 메고 다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건
생각 없이 유행 쫓는 애들이라 하는 거지 뭐. 그럼 안 쓰세요? 안 쓸 거면 저 다른 사람한테 선물할게요. 아니 뭘 또 그렇게까지. 있으면 언젠가 한 번은 쓰겠지. 뭐든 비웃듯이 코웃음을 치며 물건을 던지듯 툭 놓는 게 어쩜 그리 시어머니가 물건 던지는 거나 비슷하던지요. 처음에는 저런 도련님 반응이 무안하고 제가 뭘 잘못한 기분이 들었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이 집 사람들이 원래 그러더라고요. 곧 저는 괜히 주눅들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남편 역시 자기네 식구랑 다를 게 없었는데요. 제가 시어머니랑 시동생 때문에 속상해서 얘기 좀 들어달라고 말을 하면 그렇게 펄펄 뛸 수가 없었어요. 야, 너는 어떻게 나한테 우리 집 식구 흉을 봐? 내가 장인어른이나 장모님 흉 보면 좋겠어? 이건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예의 문제야. 너는 최소한의 예의도 없어? 지금 나한테 예의라고 그랬어? 그래서 어머니랑 도련님은 나한테 예의 지켜? 오빠가 볼 때는 그래. 그게 선물 가져온 사람한테 할 말이야? 우리 엄마랑 진석이가 솔직해서 그런 거지. 예의 없는 건 아니지. 그리고 틀린 말도 아니잖아. 네가 너무 겉으로 보는 거에 홀리니까 하는 말이고 딱히 너한테 예의 없다는 거 못 느끼겠는데? 그리고 시댁 식구가 무슨 며느리한테 예의 따지고 해야 돼? 난 좀 이해 안 되네. 헐,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고? 와, 오빠가 이럴 줄은 몰랐네. 그럼 우리 엄마 아빠도 오빠한테 예의 안 지켜도 상관없지? 야, 사위랑 며느리랑 같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몇 세기에 살다 오셨어요? 조선이야 여기가? 아 몰라. 나도 엄마 아빠한테 말해서 오빠한테 막 하라고 그럴 거니까 알아서 해. 야, 뭘 또 이런 얘기를 니네 집에 한다고 그래. 됐어. 왜? 찔리는 게 있나 봐? 아니면 왜 말을 못하게 해? 내가 뭘 또 말을 못하게 해. 유치하게 이 말 저 말 퍼뜨린다는 뜻이야. 정말 이렇게 고압적이고 자기 집만 하는 사람일 줄 꿈에도 몰랐네요. 저는 하루하루 답답함이 쌓여갔고 남편과도 갈등이 더해갔어요. 그래도 살다 보면 나아지겠지 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결혼하고 6개월쯤 됐을 때 어버이날이어서 시어머니한테 선물을 했어요. 그런 날은 다른 선물도 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피치 못해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걸로 아는데요. 시어머니는 제가 드린 선물을 포장 박스채 한 손에 들고 이리저리 돌려보다가 시시하다는 듯 툭 내려놓고는 이러는 거였어요. 예, 네가 애쓰는 건 알겠는데 내가 미리 못 박아둬야지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집 재산 절대 며느리한테는 안 준다. 나야 바깥 양반 돌아가셔서 내가 받은 거고 너는 달라. 나는 내 새끼랑 들어온 사람 공동명의 같은 거 해줄 생각 없어. 그런 거 알고도 네가 나한테 이런 거 주는 거라면 네 진심이라고 생각할게.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세요. 저는 그냥 제 할 도리 하는 거니까요. 제 말에 시어머니랑 시동생은 또 피식 웃더라고요.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더군요. 거기다 대고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을 덧붙였어요. 어쨌든 이 집 재산은 절대 며느리한테 안 준다. 시댁 재산 받겠다는 생각으로 시댁에 예의를 차린 것도 아니라 그러든지 말든지 넘겨버렸어요. 그걸 갖고 남편한테 뭐라고 해봤자 말이 안 통할 것도 뻔했고요. 대신 집에 와서 저도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죠. 오빠, 내가 무남 동료인 거 알지? 우리 집 재산은 다 내가 물려받아. 오빠도 그거 공동명의 안 되니까 알아둬. 어? 왜? 나랑 너는 부부니까 경제 공동체잖아. 그런데 나도 시댁 물려받는 재산은 공동명의 못 해주신다잖아. 우리 집도 그렇게 할 거라고.
왜 나는 시댁에서 굴러들어온 돌 취급받는데 그렇게 해줘야 돼? 나는 사위잖아. 사위는 다르지. 뭐가 달라? 사위야말로 백년 손님인데. 진짜 이러다가 우리 끝나는 수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남편은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았는데 지나고 나면 다 괜찮아질 거고 제가 뵐 수 있겠냐는 태도더라고요. 너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풀리잖아. 네가 뒤끝이 없어서 너랑 결혼한 것도 있어. 그리고 화도 별로 안 내고. 이 인간은 그게 다 저 자신을 위해 화도 빨리 풀고 나쁜 일은 빨리 잊는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저 좋자고 하지 저를 화나게 한 사람 좋아서 그러겠어요. 화내고 속 끓이면 제 몸에만 안 좋으니 2차 피해를 막자는 거죠. 저는 그런 말 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해서 가만히 있는 지경이 됐어요. 이런 상태가 계속 가면 결혼 생활을 끝낼 수도 있는 건데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가고 결혼 기념일이 돌아왔어요. 사실 결혼 기념이라고 해도 기념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같이 밥을 먹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한 날이라고 제 마음속에 도장을 찍어버리고 싶지 않아 뭐라도 같이 해보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 그날 도련님 생일을 가족끼리 미기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럼 하루 미루면 안 되나? 우리 결혼기념일은 딱 그날이라 겹치잖아. 진석이 생일 미리 하는 게 걔가 다음 날부터 여행 가서 그런 거잖아. 그냥 같이 하는 걸로 하자. 우리도 축하받고 좋잖아. 이미 정해서 통보하는 건데 제가 안 된다고 하면 또 시끄러워질 것 같더군요. 그리고 둘만 앉아서 밥 먹느니 다른 사람들하고 먹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그 다른 사람들이 시댁 식구들인 건 좀 별로였지만요. 결혼 기념일날 아침 일찍 엄마는 저한테 선물 쿠폰과 문자를 보내셨어요. 우리 딸 결혼 기념일 축하한다. 벌써 1년이구나. 시간이 빠르다. 오늘 김서방이랑 재미있게 잘 지내? 저는 당장이라도 전화를 해서 도련님 생일 식사랑 겹쳤다고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엄마는 좋은 날이라고 축하하시는데 그런 말을 하면 얼마나 걱정하실까 싶어서요. 도련님 생일 식사는 청담동에 꽤 비싼 레스토랑을 예약했더라고요. 뭐 시댁이 반포니까 그닥 먼 것도 아니고 그 집 식구들이면 거기서 식사하는 것쯤 별거 아니겠거니 하고 갔어요. 이미 시어머니랑 도련님이 제일 비싼 코스로 주문을 다 해놨더라고요. 생일 축하해요, 도련님. 제가 백화점 쿠폰 문자로 보내드린 거 보셨죠? 선물을 그걸로 대신할게요. 제가 하는 선물은 마음에 안 차는 것 같아서요. 아, 네. 뭐 대단한 걸 살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잘 받을게요. 형수님하고 형도 결혼 기념일 축하하고. 또 말 짧게 끝나는데 이건 지 형한테 쓰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저희한테 축하한다 말 한마디 안 하고 음식 나오자마자 먹기 바쁘더라고요. 거기에 와인도 제일 비싼 걸로 시키고 사이드 메뉴들도 어찌나 비싼 것들을 시켜서 먹는지 넷이 식사하는데 꽤 많은 돈이 나오겠더라고요. 저야 코스만 먹어도 질려서 다 먹지도 못했고요. 왜 양식이 처음엔 맛있어도 계속 먹다 보면 좀 느끼하잖아요. 그런데 세 사람은 어찌나도 잘 먹던지요. 거기다 좀 창피했던 게 너무 개걸스러워서 좀처럼 남들 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도 거기 직원들 보기 민망했어요. 그렇게 다 먹고 났는데 시어머니랑 도련님이 먼저 일어나며 이러는 거였어요. 잘 먹었다 얘. 나는 지금 바로 친구들하고 공항 가야 돼. 괌에 가기로 했거든. 진석이도 친구들 만나서 거기서 자고 내일 아침 출발한다고 했어. 우리 먼저 간다. 네, 가세요.
잘 다녀오세요. 저는 당연히 계산을 시어머니나 도련님이 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청구서를 그냥 놓고 가더라고요. 어? 어머니 청구서 놓고 나가셨는데? 직원 갖다 줄까? 아니야, 내가 오늘 산다고 말했어. 뭐라고?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어차피 우리 결혼기념일 하려고 했잖아. 그걸 나 혼자 다 낸다고? 그렇게 생각했어? 네가 말 꺼냈지 내가 하자고 한 거 아니잖아. 그럼 오빠는 결혼기념일 그냥 넘어가라고 했어? 어차피 계속 사는 거 그게 그렇게 대수인가? 매일이 같은 날들인데 그런 기념일을 왜 하나 모르겠네. 돈만 나가고. 그럴 거면 생일은 왜 해? 명절은 왜 지켜? 매일이 같은 날들인데. 저는 거기까지 말하고 청구서를 남편 무릎 위로 툭 던졌어요. 그 집 식구들이 잘하는 행동 그대로요. 모르겠고 이건 오빠가 내. 여기서 제일 조금 먹은 사람 나인 거 알지? 나는 추가 주문도 안 시켰고 와인도 안 마셨으니까 많이 먹은 사람들이 내라고. 야, 나 오늘 카드 안 갖고 왔어. 그럼 현금 뽑아서 내. 집에 돌아오며 속으로 저는 엄마 보내주신 쿠폰은 나중에 저 혼자만을 위해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5성급 호텔 1박 숙박 쿠폰이었거든요. 그걸 엄마가 주셨다고 미리 말 안 한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남편과 시댁에게 철저하게 실망했어요. 집에 오자마자 간단하게 짐을 쌌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짐을 풀었어요. 신혼집은 엄연히 부모님이 사주신 거고 명의도 제 이름으로 해놓은 건데 왜 제가 나가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오기 전 남편 옷가지와 간단한 세면도구들 그리고 그 인간이 끼고 사는 게임기만 가방 하나에 쑤셔 넣어 1층에 내려가 관리실에 맡기며 남편이 오면 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현관 비번도 바꿔버렸어요. 남편한테는 문자를 보냈고요. 우리 서로 떨어져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오빠는 내가 섭섭할 걸 전혀 이해 못하고 다 오빠 좋을 대로만 생각하잖아. 그러면서 나만 이상한 것처럼 구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서로 안 맞는다는 거 아니겠어? 일단 떨어져 있어 보자. 오빠 집은 관리실에 맡겨놨어. 그렇게 해놓고 저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하고 남편의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남편은 문자로 별별 소리를 다 하더니 결국은 지쳤는지 이런 문자를 보냈더군요. 그럼 우리 집에는 말하지 마. 너도 니네 집에도 나중에 말하고. 좋은 일도 아닌데 떠벌릴 필요는 없잖아. 어차피 곧 너 풀어질 거잖아. 근데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랬단 봐. 진짜 그때는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남편이 양쪽 어른들한테 비밀로 해달라는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었어요. 자존심 상한다는 거였죠. 자기는 남들 보기에 착하고 성실하고 반듯해서 가정생활도 문제없는 사람으로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남의 눈만 의식하고 겉으로만 착한 척한 걸 저는 왜 미처 몰랐을까요? 결국 저는 속상함에 제 결혼을 말렸던 친구한테 전화해서 속을 털어놓았어요. 내가 결혼 말리기는 했어도 네가 안 좋기를 바란 건 아니잖아. 네가 잘 살기를 바랐는데 너무 안타깝다. 아니야 효영아. 내가 네 말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했어. 다 지나간 일이고 네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선택이 끝나면 형석이 오빠가 뭐라고 하든 부모님께 말씀드려. 시댁에도 얘기하고. 그래야지 안 그러다가 또 무슨 덤태기를 쓸지 어떻게 알아? 그 집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 친구의 말은 딱 맞았어요. 저도 그러겠다고 하고는 어차피 마음 먹고 이혼 소송할 건데 그때 알리면 되지 하고 미뤘거든요. 미련이 남아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잘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걸 시어머니와 남편이 가르쳐 주더군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 생일 때였어요. 저랑 남편이 별거하고 한 달 좀 더 됐는데 느닷없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예, 내 생일 말이야. 그거 호텔 예약 좀 해놔라. 어머니, 생일 아직 3주 남았잖아요. 벌써 예약해요? 홀 같은 건 미리미리 해야 되는 거야. 홀을 빌린다고요? 사람이 얼마나 오길래요? 그건 네가 신경 쓸 거 없고. 참, 니네 친정에서는 안 와도 된다. 그런 줄 알고 먼저 예약부터 잡아놔. 알았지? 저기 어머니, 실은 제가 오빠랑 나 니들 부부 사이 얘기 듣고 싶지 않아. 니들 얘기 내가 알아서 뭐하니? 아무튼 예약해. 시어머니는 제 얘기를 다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정말 얼마나 속이 못났으면 남이 하는 말도 다 못 들어주는 걸까요? 그때 이혼 서류를 작성해야겠다. 처음으로 제대로 마음먹었네요. 남편은 그때까지도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고 다시 합치면 제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만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인간들하고 계속 엮여야 하나 한숨이 나왔고 친구가 해준 말도 떠올랐어요. 저한테 행복한 길을 선택하라는 걸요. 어쨌든 먼저 친정에는 얘기를 했네요. 엄마랑 아빠는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하니 얼굴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셨어요. 미안해 엄마 아빠.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혼 같은 건 남의 얘기고 나는 잘 살 줄만 알았지. 근데 정말 이건 아니지 싶어서 엄마 아빠한테 좋은 모습 못 보여주고 불효하게 된 것 같아 너무 속상해. 아니야. 우리 딸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어. 괜찮아. 요즘 세상에 이혼이 큰 흠도 아니고 더 오래 살다 헤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일찍 헤어지는 걸 잘하는 거라 생각하자. 엄마가 너 그런 줄도 모르고 속편이 있었다. 미안해. 그래 소연아, 네가 미안할 게 뭐 있니?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나저나 빌라를 공동 명의 안 해놓은 건 다행이구나. 아니면 아주 골치 아플 뻔했어. 아빠는 엄마한테 그 지역 아는 부동산에 얼른 빌라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차로 준비를 차곡차곡 했죠.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 생신이 돌아왔더라고요. 생신 바로 전날 저한테 연락한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형석이한테 전화하니까 자기 회사 일 바쁘다고 너한테 직접 말하라고 해서 말이야. 내일 내 생일에 2천만 원 들었으니까 아니다. 일단 2천만 원 나한테 보내주고 연예인 부른 값은 따로 있으니까 그건 네가 계좌이체하면 되겠구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2천만 원이요? 무슨 생일을 하는데 2천만 원이나 들어요? 왜 안 들어? 돈은 쓰려고 마음먹으면 하룻밤에 억도 쓰는 건데. 촌스럽게 굴지 말고 2천만 원부터 보내. 내가 연예인 그 소속사 계좌번호 보낼 테니까 그쪽으로도 돈 보내고. 아니요. 제가 내일 가서 직접 계산할게요. 정말 2천만 원인지 확인해야 되겠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깔깔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예, 거기에 내가 여행 갈 돈하고 생일 선물값까지 들어있는 거야. 더는 어디서 물건 같지도 않은 걸 좋은 거라고 맨날 들고 오잖아. 그런 마음에 안 드는 거 봤느니 내가 직접 사겠다 이거야. 그래도 돈은 내일 드릴게요. 저도 어머니 그 돈 많이 들어간 생일 어떻게 하는지 봐야죠. 그럼 그래라. 형석이랑 같이 와. 따로따로 오면 불성사나우니까 늦지 않게 와야 한다. 언제나처럼 시어머니는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었고 저는 속으로 두고 보자 했어요. 다음날 호텔 앞에서 만난 남편은 저를 보더니 피식 웃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그 비웃는 표정이 시어머니랑 시동생이랑 어찌나 똑같던지요. 저런 걸 못 알아보고 결혼한 내가 바보 맞네, 맞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남편한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홀로 올라갔어요. 거 이제 적당히 하고 풀어라. 이렇게 길게 끌면 나도 다 생각이 있어. 그거 잘 됐네. 나도 생각해둔 게 있는데. 생각? 무슨 생각? 저는 대답하지 않고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홀로 들어갔어요. 보니까 어디서 단체 관광 손님이라도 온 양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친척분들뿐 아니라 시어머니 친구에 저는 처음 보는 사람들까지 가지각색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다들 고상 떨고 조용히 밥을 먹는데 거기에 예전에 좀 잘 나갔던 가수가 한 명 왔더라고요. 그 가수가 앞에 나가서 노래 3곡 부르고 VIP석에서 식사 대접받으며 식사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저는 거기로 가서 매니저를 불러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남편 통장에서 돈을 빼서 보내버렸죠. 남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시동생이랑 앉아 밥을 먹으며 키득대고 있었어요. 쇼가 다 끝나가는 걸 본 저는 시어머니한테 문자 한 통을 보내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홀을 나와 호텔을 빠져나갔어요. 어머니, 생신쇼 잘 봤어요. 근데 그걸 저보고 하자는 말씀도 안 했고요. 제가 호텔에 물어보니까 끼케야 1,000만 원 정도라고요. 그런데 2,000만 원이라뇨. 연예인 부른 비용은 또 따르고요. 제가 그 돈을 왜 드려야 할까요? 저는 이혼할 건데요. 오빠랑 어머니랑 도련님이 사이좋게 계산 잘하세요. 즐겁게 정신없이 놀고 계시길래 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럼 나중에 법정에서 뵈어요. 제가 남편과 호텔에 있는 사이 저희 빌라는 엄마가 부른 사람들이 와서 남편 물건을 죄다 밖에 재활용 놓는 곳에 버렸어요. 그리고 저희 신혼 가전이니 그런 것도 다 처분한다고 중고로 팔아버리셨고요. 이건 제가 엄마하고 미리 준비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는 집 밖에 있는 네 물건 찾아가라고 문자 보냈죠. 몇 시간 있다 남편하고 시어머니한테서 문자며 전화며 불이 나게 오더군요. 시어머니는 결국 저희 친정집까지 찾아왔어요. 저를 본 시어머니 표정은 정말이지 사진으로 찍어 평생 두고 골려먹고 싶을 정도로 우스꽝스럽더군요. 아주 시뻘개져서 눈동자는 부릅떴는데 죽상이고 입술을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와 함께 두 주먹도 부르르 떨고 있었고요. 네가 나를 이렇게 묵사발을 만들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그때 뒤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만 안 있으면 어떡할 건데? 어따 대고 남의 귀한 딸한테 협박질이야. 소연이 너 이리 비켜봐. 그러더니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물을 한 바가지에 끼얹어 버렸어요. 이봐요 사부인. 천박하게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천박한 건 니네가 천박하지. 어디 남의 집 귀한 딸 등골을 빼먹으려고 작정을 해. 야, 니들이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잘 살길래. 니네 아파트보다 우리 아파트가 더 비싸고 유산이 있어도 우리가 더 있어. 엄마, 유치하게 왜 그래? 이러면 저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너무 열불이 터져서 그런다. 아니 어디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그러더니 엄마는 인터폰으로 관리실을 연결했어요. 여기 지금 우리 집에 온 여자 말이에요. 앞으로 다시는 들이지 말아요. 사기꾼이라고요, 사기꾼. 엄마가 펄펄 뛰자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차분하게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저 이혼 서류 접수했어요. 곧 소장 김영석 씨한테 갈 거고요. 이렇게 된 거에는 어머니 책임도 많이 있으니까 딴 생각하지 마세요. 소송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세요. 그래봤자 우리가 이기니까요. 어머니 사업하세요? 아니죠. 그냥 유산 갖고 놀고 먹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사업하세요. 그래서 아는 변호사들도 있고요. 어디 해볼 테면 해보세요.
시어머니는 완전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눈썹까지 떨며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녁,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희 회사 앞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얘, 네가 아무리 기분 나빴어도 이러는 건 아니지. 어디 사람 놀래킬 게 없어서 시어머니 생일 결제도 안 하고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 사람 그렇게 장난치는 거 아니야. 그래 소연아, 이쯤에서 이제 그만 기분 풀어. 너 이러는 거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야. 두 사람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며 저를 망신줄 작정이었더군요. 그런데 친구가 같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아니, 며느리를 굴러들어왔다고 유산 절대 못 준다면서 무슨 날만 되면 며느리 돈으로 다 처먹고 돌아다니는 게 누군데요? 요즘 어느 누가 그런 불합리한 걸 참고 살아요? 효영아, 너 왜 이래? 남의 집 일에 끼어들지 마. 며느리는 당연히 남이고 시집에서 하는 말은 따라야지. 남의 집안 가풍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이 말까지 사람들이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순식간에 주변이 술렁거리더니 사람들이 시어머니와 남편을 흘끈거리며 쳐다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당신들 재산에 눈꼽만큼도 관심 없는데 무슨 돈을 노리고 결혼을 했을까봐 걱정을 했다는 둥 선물을 줘도 네가 이런다고 우리 재산 줄 것 같다니 내가 미쳤다고 그런 말을 듣고 살아? 나 땡땡 건설사 사장 딸이야. 시어머니랑 남편은 그제야 입을 다물고 사람들 눈총을 받으며 도망쳐버렸어요. 저는 친구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했고 그 이후로 이혼 준비를 했네요. 그러면서 잠시 접어두었던 빵집 여는 꿈을 떠올렸어요. 이제는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제 삶을 다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제 계획을 말씀드렸고 아빠는 빌라 판 돈을 저에게 주시겠다며 한번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빵집을 시작하게 된 거였죠. 그 사이에 이혼 소송은 힘들었지만 잘 끝났어요. 제가 승소했거든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동생까지 나서서 악다구니를 하며 저를 모함했지만 오히려 제가 시댁에 쓴 돈이나 용돈 보내준 게 다 자료가 남아있었고 시댁에서 저한테 준 건 하나도 없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저한테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판사님은 남의 집 딸도 귀하다며 그런 식으로 모함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희 파란만장하고 속상했던 결혼 생활은 끝이 났고 저는 지금 돌싱의 생활을 만끽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언제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고 제 혼을 기대하고 계시네요. 저도 영원히 혼자 살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겠죠. 이제는 결혼 전에 주변의 조언을 잘 들어야겠다 싶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가족들과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사랑스러운 딸 가영이와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감사한 일상을 누리고 있는 김서한이라고 해요. 과거에는 절대 믿지 않았던 권선징악이라는 말을 지금은 깊게 새기며 살고 있어요. 그렇게 된 제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릴게요. 제게는 언제나 자랑스러운 아빠가 계셨었죠. 지금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곳에 계시지만요. 생전에 아빠는 소방관이었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용감한 소방관이요. 아빠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아빠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많이 구했다고 항상 제게 말해주셨어요. 당신이 다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셨다고요. 아빠는 그렇게 바쁘게 일하면서도 제가 엄마의 부재를 최대한 느끼지 않게 해주려고 노력했던 자상한 분이었어요. 아빠, 다음 주 학교에서 체육대회 하는데 이번에도 할머니가 오시겠지? 아니야.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가 꼭 갈 거야. 벌써 한 달 전부터 다른 아저씨들한테 우리 서한이 이번 체육대회에는 내가 꼭 가야 한다고 말해놨어. 그날은 대통령 할아버지가 사는데 불이 나도 아빠가 절대 구하러 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가 이번에 꼭 갈게. 그동안 학교 행사에 할머니가 주로 가서 속상했지. 미안해. 아니야. 할머니가 와서 속상한 거 아니야. 그냥 아빠도 한번 왔으면 해서. 나 달리기 짱 잘해. 이번에도 나 개주 시합 나가거든. 알지. 우리 서한이 달리기 잘하는 거. 아빠가 소방서 아저씨들한테도 우리 서한이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진짜? 그럼 올해는 아빠가 체육대회 가서 우리 서한이 뛰는 거 꼭 볼게. 저에 대한 아빠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고 저 역시 아빠를 많이 의지하며 살았어요. 엄마가 없어 슬프다기보다 이렇게 멋진 아빠가 내 아빠라서 좋은 점이 더 많은 날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아빠 때문에 가끔 속상할 때가 있었어요. 아빠가 다치거나 아파서 집에 돌아오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프지 말라며 우는 것밖에 없었죠. 그럴 때마다 아빠는 우는 저를 달래며 아빠는 마냥 괜찮다, 하나도 안 아프다 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어리지만 그게 저를 위한 아빠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한 번은 아빠가 정말 크게 다쳐서 며칠 밤이나 지나고 나서야 집에 돌아온 날이었어요. 서한아.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얼마나 걱정했는데. 또 다쳤어? 조금밖에 안 다쳤어. 그런데 다리가 왜 그래? 왜 잘 못 걸어? 아빠가 어떤 사람을 구했는데 글쎄 그 사람의 기르던 호랑이가 아빠 발을 어흥하고 잡아먹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호랑이를 기르는 사람이 어딨어? 진짜라니까. 아빠 정말 괜찮아. 그날도 아빠는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제 앞에서 농담으로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때부터 줄곧 다리 한쪽을 심하게 절뚝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커서 안 사실은 화재 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를 마치고 나오다가 무너진 잔해 사이로 빠지면서 한쪽 다리가 심하게 낀 상태로 발견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방화복이 다 너덜너덜할 정도였다고 하니 그냥 발만 달려있을 뿐 제 구실을 못하게 되어 버린 거예요. 저는 느낌으로 알 수 있었어요. 아빠가 더 이상 멋진 소방관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요. 제 앞에서 힘든 티를 한 번도 낸 적 없는 아빠였지만 그날 이후로 아빠의 눈은 너무 슬퍼 보여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얼마 후 아빠는 어쩔 수 없이 소방서를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도 제게는 여전히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려 애썼어요. 몇 달 후 아빠가 저를 불러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서한아, 지금부터 아빠가 하는 말 잘 들어. 서한이는 서울에서 계속 살고 싶어? 서울에서? 그렇구나. 서울이 좋아? 친구들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잖아. 그래. 그런데 서한아, 아빠는 이제 다리를 다쳐서 소방관이 아니잖아.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생각을 해봤거든. 그런데 마침 어떤 좋은 분이 아빠한테 아주 낭만적인 제안을 해주셨거든. 제안?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시골에 땅이 아주 많대. 그래서 아빠만 괜찮으면 공기 좋은 시골에 가서 방울토마토도 키워보고 상추도 키워보고 당근도 키워보고 강아지, 고양이도 같이 키워보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 서한이도 알지? 아빠가 취미로 이것저것 식물 키우면서 관심 많은 거. 바쁜 아빠의 유일한 취미는 집에서 작지만 이것저것 식물을 길러 직접 먹는 것이었어요. 일 때문에 집에 아무리 늦게 와도 식물 상태부터 체크하시고는 했죠. 그럼 아빠가 상추랑 당근을 키우러 시골에 가는 거야? 그런 것도 기르고 아빠 몸도 조금 쉬게 해주려고. 서울에서 쉬면 안 돼? 아빠도 그러고 싶은데 소방차만 보면 아빠가 마음이 아주 조금 슬프네. 그럼 나도 아빠랑 시골 가서 살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서한이한테. 아빠랑 같이 시골에 가서 살아도 괜찮은지, 아니면 서울에서 할머니랑 사는 게 더 좋은지, 서한이가 좋을 대로 선택해 주었으면 해서. 아빠 말 무슨 말인지 알았지? 시골 가면 학교도 바뀌는 거지. 아무래도 거기서 서울로 학교를 다닐 수는 없으니까 전학을 가야 되겠지? 그럼 수진이도 없고 미나도 없고 자윤이도 못 만나? 만날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자주 보기는 힘들 거야. 거리가 머니까. 저는 그때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빠를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하면서도 친구들과 헤어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던 그 어리석은 마음. 결국 저는 다른 이유도 아닌 친구들을 볼 수 없는 건 싫다며 서울에서 할머니와 지내기로 했어요. 제가 서울에 계속 있고 싶다고 했을 때 아빠는 제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서한이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도록 해. 하지만 중간에라도 아빠가 있는 곳으로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도 돼. 알았지? 아빠, 나 보러 자주 안 올 거야? 자주 올 거야. 우리 서한이 보러 서울에 자주 올게. 아빠는 어린 저의 결정을 존중해줬지만 그날 아빠의 미소와 울먹임 사이의 씁쓸함을 지금도 가끔 떠오르더군요. 어른이 된 지금 다시 물어봐 준다면 당장이라도 아빠를 따라가겠다고 할 텐데 다리도 불편한 아빠를 그렇게 혼자 먼 곳으로 보내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하루라도 옆에 없으면 죽을 것 같던 친구들의 연락처를 이 나이가 되니 모르고도 잘 사는데 그때 쓸쓸해 보였던 아빠의 손을 잡고 같이 시골에 가겠다고 할걸. 평생 바라던 꿈이자 인생의 원동력이었던 소방관 일을 잃은 그 중년의 남자와 웃으며 내려가 오순도순 살걸. 제가 그때 한 결정은 아직까지도 뼈저리게 후회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아빠는 이름도 모르는 시골 동네에 저는 할머니와 서울에서 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아빠를 보러 가자고 할머니를 보채기도 했었지만 사춘기가 오고 할 공부가 많아지고 친구들과 노는 것이 더 재미있었던 저는 드문드문 아빠를 찾게 되었죠. 아빠는 취미로 하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농작물을 기르는 일에 소질이 있다며 항상 너스레를 떨며 말하셨어요. 다리만 좀 괜찮으면 진짜 이걸로 떼돈 벌 수 있을 것 같아. 아빠, 됐거든? 지난번에 아빠가 키웠다고 보내준 감자랑 고구마 있잖아. 진짜 맛 없었어. 그래?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감자랑 고구마가 맛없기도 쉽지 않은데 그걸 아빠가 해냈단 말입니다요. 이것들 기른 지도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뭐가 자꾸 빠지네. 아빠가 시골에서 농사 외에도
다른 벌이가 되는 일을 하시는지는 몰랐지만 저와 할머니는 아주 큰 어려움 없이 굶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어요. 저는 대학 역시 서울에서 진학하였고 간호학과를 배우게 되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뭔가 아빠처럼 타인에게 이로운 일을 해줄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다행히 대학도 무사히 졸업하고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 병원에서 바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한 의료기기 회사의 영업사원이었고 병원을 자주 드나들었어요. 그렇게 한두 번 인사를 하고 사담을 나누며 가까워졌고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다 보니 어느새 서로의 연인이 되어 있었죠. 남편은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지금 영업사원이지만 이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보이는 것 같아. 나중에 큰돈 만들 수 있는 루트도 이미 다 알아놨어. 서한이 너는 안심하고 나한테 시집만 오면 돼. 남편은 자주 제 앞에서 언젠가 크게 성공을 거둘 것이라 호언장담하고는 했어요. 그때는 그의 그런 자신만만한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죠.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니 결혼 생각을 하게 되고 평생 서로의 반려자가 되어 주자고 약속했어요.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예비 부부의 모습이었어요. 남편의 아버지는 소소하게 장사를 하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이면서 가끔 불러주는 곳에 아르바이트를 다니며 용돈벌이를 한다고 하셨어요. 저 역시 많은 돈을 욕심내는 스타일은 아니었기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자신의 위치에서 건강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 정말 좋았어요. 특히 저는 친엄마가 없다 보니 시모가 엄마처럼 느껴져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다행히 시모 역시 제 마음을 아셨는지 남의 집 며느리 못지않게 저를 아껴주셨고요. 아빠가 순수 기른 농작물을 시골에서 보내주면 사이좋게 나눠 먹고 참 소박하면서도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이뤄가고 있었어요.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 가영이를 낳았고 저의 행복은 배가 되었죠.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남편의 일 역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서하나, 나 드디어 해냈다? 어? 뭘 해냈다는 거야? 이제 우리 부자 될 일만 남았어. 머리가 좋았던 남편은 한 업체와 의료기기 분쟁이 있던 당시 소송까지 갔다가 승소를 하게 되었고 결국 소유권을 따내고 말았죠. 헌신적이라고 알려진 남편의 소유의 의료기기는 의사들이 앞다투어 찾았고 앉아서 돈을 번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너무 바빠지면서 시부도 하던 장사를 잡고 시모까지 나서서 남편의 일을 도왔어요. 저 역시 아이가 없을 때는 일손을 보태고는 했고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바빠서 힘들어하면서도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더군요. 예. 내가 민준이 어릴 때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됐다는 유홍한 무당한테 정을 보러 갔었단 말이야. 근데 그 무당이 말하기를 우리 아들이 40살부터 떼돈을 벌면서 집에 기둥을 다시 세울 거라 그랬었거든.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흘려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주 그 말이 딱 맞는 거 아니겠어? 민준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집도 살아보고 세상에 아들 잘 두니까 내 늪팔자가 아주 확 피네. 시모는 예전에 전본 일까지 꺼내며 남편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업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다녔어요. 20평 남짓한 작은 빌라에서 살다가 넓직한 앞마당에 있는 2층 집 단독주택을 사며
부자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거든요.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벌이가 쏠쏠하다고 했던 시몬은 이제 백화점에서만 식재료를 사고 최고급 원두로 만든 커피만 즐기는 여사님이 되어 있었죠. 아버님 역시 비싼 시계며 양복을 빼입고 여기저기 돈 자랑을 하러 다니시고는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너무 좋았어요. 남편의 일이 술술 잘 풀리면서 돈도 많아지고 사는 레벨이 달라진 느낌이었죠. 딸에게 더 좋은 것들을 사줄 수 있기도 했고요.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많이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성실하고 도전적이었던 남편은 돈을 벌면 벌수록 탐욕스럽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가영 아빠, 이번에 그 기기 아직 테스트 완전히 안 끝났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렇게 막 출고해도 돼? 그거 별거 아닌 테스트, 금방 합격이라고. 조금 앞당겨 파는 것일 뿐인데. 그래도 의료기기는 다른 것보다 훨씬 깐깐하게 보이잖아. 내가 다 쏜써놨다니까. 설마 그 테스트 담당하는 사람한테까지? 아주 돈을 꾸러미로 갖다 바치니까 입이 찢어지던데 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겠더만. 당신 지금 장난해? 왜 그렇게 어마무시한 짓을 했어? 그거 테스트 통과하고 진행해도 늦지 않잖아. 그거 한 대로는 남는 게 얼마인 줄 알고나 그래? 간호사 일만 하다가 이쪽 일로 들어와서 돈 좀 만지게 해줬더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아니, 불법적인 일을 하니까 그렇지. 돈이면 다 해도 돼. 시끄러우니까 그만 얘기하고 나가 있어.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남편은 욕심만 주워먹은 인형처럼 뭐든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돈맛을 알아버린 시부와 시모 역시 악마와 영혼을 거래한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죠. 아줌마, 여기에 뭐 넣었어요? 네, 평소 넣는 양념들 넣었는데 왜 그러세요? 맛이나 보고 지금 내온 거예요? 내가 발로 해도 이것보다는 맛있겠네. 가다 다 버리세요. 이 아까운 것들을 다요? 그러니까 이 아까운 것을 왜 아줌마가 다 망쳐놨냐고요. 이거 한 뭉치가 아줌마 하루 1급보다 비싸요. 알아요? 죄송합니다. 시모는 집에서 일해주시는 분들에게 언제나 막대했어요. 심지어 백화점이나 상점, 공공 업무를 하는 직원들한테까지 무조건 자기 아랫사람으로 보며 갑질을 해댔죠. 여기 매니저 어딨어? 내가 여기서 지금 물건을 한두 번 사? 이런 싸구려 같은 걸 감히 나한테 갖다 줘? 매니저 빨리 나오라 그래! 시모는 남편의 사업 성공 이후로 미신에도 집착하기도 했어요. 주기적으로 용하다는 무당에게 돈을 수없이 안기고 이것저것 중요한 일을 물어보고 다니는 것 같더군요. 가족들과의 의논, 협동 같은 건 아예 안중에도 없어졌죠. 시모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죽었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그렇게 180도 다른 사람이 되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시부는 갑자기 모임을 여러 개 만들더니 골프도 치러 다니고 럭셔리 해외여행을 하도 많이 다녀서 집에서 얼굴을 보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니 그냥 인간 전체가 싹 다 바뀐 이 세 사람에게 적응이 되지 않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엄마, 아빠한테 학교 상담 얘기하려고 서재에 들어갔더니 통화 중이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고 그랬어. 뭐? 아빠가? 아빠는 요즘 바쁘다고 같이 나랑 놀지도 않고 뭐 물어봐도 나보고 알아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라고 그러기만 하고 우리 아빠가 아닌 것 같아. 미안해 가영아. 엄마가 미안해. 시댁 식구들은 모두 돈 쓰고 다니느라 바빠서 가영이에게도 무심해졌어요.
딸은 이제는 원하는 것들을 모두 살 수는 있게 되었지만 저를 제외한 다른 식구들이 더 이상 자신의 가족이 아닌 것 같다고 느끼고 있을 정도였죠. 가영 아빠, 지금 가영이가 몇 학년인 줄 알기나 해? 5학년 아니야? 가영이 교복 입고 다니는 거 안 보여? 중학생이야. 그래? 벌써 그렇게 컸어? 그게 지금 할 말이야? 애가 몇 살인지 뭘 하고 다니는지 이 정도로 관심이 없는 거야? 내가 좀 바빠? 가영이 필요한 거 다 사주고 네 얼굴에 바르고 몸에 치장하고 다니는 것들 다 내가 이렇게 벌어다 쓰는 거잖아. 이런 내가 애가 몇 살인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당신 왜 이렇게 변했어? 어? 누가 변했다고 그래? 그냥 지금 상황과 레벨에 맞게 살고 있는 것뿐이야. 네가 지금 이 시간에도 숨 쉬는 것처럼 쓰는 돈 다 내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거 잊지 마라. 여자가 좀 조용조용하면 어디가 덧나? 바가지나 긁고 말이야. 남편은 제게 막말을 하고 저를 무시하는 행동을 서스럼 없이 했어요. 심지어 다른 여자들과 외도까지 하기 시작했고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가영 아빠,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나고 다녀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네? 민준이처럼 잘 되는 사업하고 여기저기 아는 사람 많이 만나고 다니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니?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을... 너야말로 참 답답하다. 그냥 그러려니 해. 너도 할 일 많잖아. 너 할 일 하면서 그냥 알아서 살면 되잖아. 뭐 부족할 것도 없으면서 신경을 그렇게 쓰고 사니? 남편이잖아요. 가영이 아빠고요. 남자들 어차피 다들 한 번씩 그래.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다고. 그리고 지금 민준이가 뭐 너랑 이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돈만 잘 벌어다 주는데 너도 그냥 못 보고 못 들은 것처럼 살아. 저는 이 모든 것이 몰래카메라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장난으로 저를 속이고 있는 중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다른 여자를 만나는 남편도 그걸 그냥 못 본 척하기만 하면 된다는 시모도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죠. 저는 이 집 사람들에게 오만 정이 떨어지고 구역질이 났어요. 이 집 사람들과 헤어질 결심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참 타이밍이 나쁘게 맞아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빠, 전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아? 어디 아파? 어? 아니야,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닌 것 같은데? 말해봐. 어디가 아픈 거야? 충격적이게도 아빠가 폐암에 걸렸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할머니까지 돌아가시고 제 유일한 의지가 되어주었던 아빠까지 아프다니. 그동안 혼자 시골에 있는 걸 알면서도 조금 더 신경 쓰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 밉고 한심스러웠어요. 저는 싫다는 아빠를 억지로 서울로 모셔왔어요. 서하나, 이렇게 안 해도 돼. 아빠 그냥 지내던 곳에서 계속 있어도 돼. 뭘 계속 있어도 돼. 거기는 제대로 된 큰 병원도 없잖아. 서울에서 내가 아빠 치료받게 할 거야. 실력 좋은 의사 찾아내서 아빠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할 거야.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아빠를 모시고 유명하다는 의사를 모조리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모두 같은 대답이더군요. 수술은 가능하지만 지금 암이 워낙 많이 진행되어서 100% 제거할 수 있다고 장담은 드리기 힘듭니다. 오히려 많이 약해진 체력인데 수술까지 감행하면 환자분이 더 힘드실 수도 있어요. 수술을 하느냐 마느냐를 저희가 결정해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아빠를 설득해 수술을 받기로 했어요.
결국 의사도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았던 수술을 하게 되었고 결과는 역시나 좋지 않았어요. 개복을 해보니 생각보다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빠의 몸은 의사들도 손을 놓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아빠와 1분 1초라도 함께 있으려고 병원 간병 생활을 자처했어요. 서하나, 가영이랑 조서방에 기다리잖아. 집에 들어가. 어? 아빠 마음이 안 좋아. 괜찮아. 아빠랑 있을래. 조서방이랑 싸웠어? 아빠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나지막이 제게 물었고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아빠가 서울에 올라오고 병원에 입원과 검사, 수술을 하는 동안에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거든요. 사실 나 조서방이랑 이혼할까 해. 조서방 사업이 잘 되니까 자꾸 뭐가 삐걱거리니? 아빠 뭐 돗자리 깔아야겠네. 아빠는 모르는 거 없다니까. 우리 서한이 힘들어서 어쩜 좋니? 아빠까지 괜히 여기 와서 우리 딸 힘들게만 하네.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힘들긴 뭐가 힘들어? 아빠, 제발 나 두고 빨리 가지 마. 아빠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단 말이야. 어? 나 두고 가지 마. 서한아, 울지 마. 네가 못해준 게 뭐가 있어. 네가 내 딸이어서 그냥 그 자체로 너무 큰 기쁨인데. 내 딸이 또 내 딸을 닮은 딸을 낳고 아빠는 너랑 가영이를 보기만 해도 행복해. 미안해 아빠. 지금까지 시골에 혼자 둬서. 옛날에 아빠가 같이 가자고 할 때 그냥 따라갈걸. 나 지금 너무 후회해. 아빠를 왜 그냥 혼자 보냈을까? 아빠는 거기 혼자 내려가면서 얼마나 쓸쓸했을까? 다리도 안 좋은데. 마음은 얼마나 더 안 좋았을까? 내가 얼마나 미웠을까? 아빠, 정말 미안해. 그때 혼자 보내서 미안해. 내가 철이 없었어. 서하나, 울지 마. 그런 말도 하지 마. 아빠는 진짜 괜찮아. 아빠 마음대로 너를 억지로 데려갔다면 우리 모두 행복하지 못했을 거야. 아빠는 우리 딸 마음을 존중해. 저는 오히려 아프고 약해져 깡 말라버린 아빠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고 위로받았어요. 살면서 제일 슬프고 힘든 순간이었죠. 서하나, 저기 가방 안에 든 통장들 좀 꺼내줄래? 무슨 통장이 이렇게 많아? 이거 다 서한이 네 거야. 내 거? 아빠 거가 아니고? 우리 딸 돈이야. 여러 통장들에 들어있는 액수를 보고 저는 눈을 몇 번이나 비벼댔어요. 아빠,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돈 액수가 통장마다 너무 많아. 이상해. 통장 한 개당 10억씩 10개의 통장을 합치니 모두 100억이 들어있었어요. 아빠가 지금부터 들려주는 이야기 잘 들어. 너무 눈물나게 감사한 이야기니까. 아빠가 그날 밤새 들려준 이야기는 직접 듣고도 믿기 힘들었고 너무 놀라서 온몸이 떨릴 정도였어요. 아빠가 다리 다쳐서 며칠이나 지나서 집에 들어왔을 때 기억해? 그걸 어떻게 잊어? 그것 때문에 아빠가 소방관 그만뒀잖아. 맞아. 현장에서 사람 구하고 불 끄고 하는 게 아빠 일이고 자랑이었는데 이제 이 다리로는 동료들에게 짐만 안겨주는 존재가 돼버려서 소방서를 그만뒀었지. 그런데 그날 사고 현장에서 내가 극적으로 구한 분이 한 연세 지긋한 신사분이었거든. 그분을 구조하고 아빠가 다리 한쪽을 잃었고 일도 그만두고 말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신 거야. 몸이 좀 회복되자마자 직접 나를 찾아오셨더라고. 아빠 손을 잡고 얼마나 울면서 사죄를 하시든지.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이라고 그랬지. 그 신사부는 아무 잘못도 없는 거라고. 그런데 계속 아빠가 마음에 걸린 신사분이 얼마 후에 아빠를 다시 찾아왔어. 김남석 소방관님,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가진 것은 재산뿐이라 그거라도 받아주세요. 무슨 소리세요? 제가 선생님 재산을 어떻게 받나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은 위험한 상황에 계셨던 것이고 저는 제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정말 이렇게 안 찾아오셔도 됩니다. 소방관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안 받아주시면 더 나이가 많은 제가 절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재산을 주겠다고 하신 거야? 그것도 엄청 많이. 거절 안 했어? 에휴, 말도 마. 엄청 거절했지. 그런데도 매일 날 찾아오고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시고 울기까지 하시더라고. 자기 돈을 아빠한테 주고 싶다고 무릎 꿇고 울었다고? 진짜야. 그게 무슨 상황이야? 아빠가 안 받겠다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주는 건? 알고 보니 그 신사분이 원래 심장 쪽이 안 좋은 상태였고 그걸 알게 된 세 자식들이 재산을 갖고 엄청 싸우기 시작했대. 그 노신사의 자식들이? 아버지가 아프신데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아버지는 당연히 조만간 죽을 거다 하고 자식들은 이미 정해놓고 치고받고 아주 난리를 치면서 욕심을 부린 거야. 노신사부는 자식들이 자기는 안중에도 없고 돈만 갖고 싸우는 모습이 너무 보기 싫으셨던 거지. 말도 안 돼.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서 돈 문제로 그렇게 싸우다니. 아빠도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아무튼 노신사분이 화재를 당해서 병원에 있는데도 세 남매 중에 단 한 명도 온 적이 없었대. 와, 진짜 심하다. 폐륜적이다. 그걸 보고 노신사는 자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확신하시고 당신 목숨을 구하고 달이랑 직장까지 잃은 아빠에게 모든 것을 줘야겠다고 생각하셨대. 그래서 노신사분이 아빠에게 먼저 물어보시더라. 김 소방관님은 평소에 뭐 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저는 우리 딸아이랑 놀고 사부작 식물 기르는 걸 좋아합니다. 제 손으로 키운 것을 보고 따고 먹고 나누고 하는 재미가 아주 말도 못하게 좋더라고요. 제가 현금 외에도 시골에 땅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공간을 마련해 드릴 테니 원 없이 취미생활 해보시겠습니까? 취미는 취미로 남겨야죠. 비록 장애인이 됐지만 이제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설 겁니다. 취미로 여기고 싶으시면 취미로 여기시고 생업으로 여기고 싶으시면 생업으로 여기셔도 좋습니다. 그 땅을 소방관님께 드릴 테니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십시오. 네? 땅을 주신다고요? 생활비도 드릴 겁니다. 네? 아니, 선생님, 무슨 농담을 그렇게 진지하게 하시는지. 소방관님, 저 농담 아닙니다. 소방관님이 평생 일 안 하고 쉬어도 괜찮을 만큼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서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지내세요. 그래서 그 노신사가 진짜 아빠한테 땅이랑 돈을 줬어? 그걸로 실강이를 거의 한 달은 한 것 같아. 받으라고 주시는 분과 싫다고 거절하고. 그리 웃기지. 그런 장면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나 있겠어. 아무튼 그분은 정말 땅도 돈도 내게 엄청 주셨어. 어안이 벙벙했지.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이 내게 떨어졌으니. 그게 이 100억인 거야? 아니. 아니라고? 그 100억은 너한테 주신 거야. 소방관님에게 어린 따님이 있으시다면서요. 아빠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제가
그 아이에게도 사죄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몰라 통장마다 10억씩 나눠놨습니다. 문제가 생기거든 제 비서에게 알려주세요.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이 통장에 들어있는 것들 진짜 내 명의로 된 돈이라고? 그래서 이건 아빠가 일절 손도 안 댔어. 나중에 너 크고 필요할 때 건네주려고. 그런데 지금이 그 시기인 것 같아서. 그럼 우리 어릴 때 아빠가 할머니랑 나한테 붙여주던 돈들 모두 그분이 주셨던 거야? 염치 없지만 결국은 받고 말았지. 그랬구나. 하긴 항상 궁금은 했어. 아빠가 다리도 불편해서 일하기 힘들 텐데 어떻게 돈을 붙여주는 건지. 혹시라도 큰 돈을 보내면 자만해지거나 욕심부릴까 딱 필요한 만큼만 보냈었어. 미안해. 아니야, 아빠가 왜 미안해. 나 헛된 생각 품지 말라고 가르쳐준 거잖아. 그래서 나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고마워, 우리 딸. 내가 더 고맙지. 참, 그래서 그 노신사분은 어떻게 됐어? 그렇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은 것들을 주시고는 몇 년 뒤에 부고장을 받았어. 돌아가셨다고. 돌아가셨구나. 그런데 그분들 자식들이 가만히 있었어? 난리 났을 것 같은데. 당연하지.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 안 생기도록 꼼꼼하게 처리해 놓으셨더라고. 한동안 이를 바득바득 깔며 찾아오던 자식들도 어쩔 수 없이 돌아서더라고. 나한테는 100억, 아빠한테는 땅이랑 돈을 얼마나 주셨는데? 300억. 뭐? 300억? 정말 말도 안 되지? 거짓말 같아. 평생 구경도 못 해볼 돈인데 그걸 아빠한테 주다니. 아빠가 그 300억을 다 썼을 리 없는데. 내 말이 맞지? 네 앞으로 100억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혹시 몰라서 10%인 30억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기부했어. 그리고 너에게 줄 그 돈들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하다가 지금 주게 된 거야. 뭐? 기부? 와, 역시 우리 아빠. 소방관들 열악한 처우 개선 좀 해달라고. 거기에도 기부하고 전국의 사정이 어렵다는 보육원, 양로원, 장애인 보호소, 유기동물들 살리는 구원활동단체, 아프리카 지역 식량지원단체, 또 뭐 있었더라? 아무튼 상황 열악하다는 곳은 다 찾아서 보냈어. 그 노신사분도 대단한데 아빠도 진짜 대단하다. 스케일 미쳤네. 270억을 기부한 기부천사잖아. 기부천사는 무슨, 그 노신사분이 주신 돈 갖고 내가 생색낸 거지. 부끄럽고 창피하다. 저는 아빠 이야기를 듣는 내내 놀라움의 연속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저 역시 다짐했어요. 나도 그럼 주신 이 돈 다 가지진 않을래. 정말? 우리 딸 기특하네. 아빠, 나도 다 큰 딸이 있어. 그렇게 애기한테 말하듯이 하지 마. 저는 이혼 후 그 돈의 반만 남기고 나머지는 아빠처럼 어려운 것에 기부를 했어요. 세상에 그것처럼 가슴 뿌듯하고 황홀한 일이 없더군요. 하지만 슬픈 소식 역시 또 전해졌죠. 아빠가 결국 제 곁을 떠나고 마신 거예요. 아빠의 유언대로 장례식 역시 간소하고 조용히 치르기로 했어요. 나야. 아우, 이게 누구야? 너희 아빠 아파서 간병해야 된다고 집에 못 들어간다고 다짜고짜 선포를 하시더니 얼마 만에 들어보는 목소린가? 비꼬지 마. 우리 아빠 돌아가셨어. 그래? 그래? 지금 상황에 그 말이 가당키나 하니? 그럼 당장 달려가서 절이라도 드릴게 이래야 되나? 아, 너 진짜 어쩌다 이렇게 인간 말종이 됐니? 내가 알던 조민준 맞아? 참, 너희 아빠도
평생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가셨네. 그렇잖아. 몸이 멀쩡하시기를 했어. 돈벌이를 잘하시기를 했어. 결국 늙고 병든 노인네 신분으로 가신 거잖아. 우리 아빠가 장애인이고 돈벌이 안 해서 너한테 돈 받아간 적 있어?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너를 통해서 내 돈이 흘러갔는지 어쩐지 나는 알 수가 없지. 그때였어요. 시모가 남편의 전화를 가로채 제게 말하더군요. 예, 가영애미니? 우리 거기 초상집 못 간다. 그렇게 알아? 사돈이에요. 다른 먼 것도 아니고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있는 장례식을 못 온 이유가 뭔데요? 지난번에 보살님이 이번 달에 있는 모든 장례식에 우리 식구 아무도 가지 말래. 보살님이 나한테 가면 더러운 귀신 붙어서 민준이 사업 말아먹는다면서 절대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 그 얘기를 듣고 거기를 우리가 어떻게 가니? 저는 그 뒷얘기는 듣지도 않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들을 가치도 없었죠. 무당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우리 아빠 병원은커녕 장례식까지 못 온다고 말하는 저 인간들이 정말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결국 조용하고 쓸쓸하게 아빠의 장례식을 마치게 되었어요. 저는 장례가 모두 끝나고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돈밖에 안 보이는 그 인간은 딸의 양육권도 아주 자연스럽게 제게 넘기더군요. 지금까지 그들이 한 짓을 생각하면 소송을 흙탕물로 끌고 갔어야 마땅하지만 평화롭게 합의 이혼으로 끝낸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이혼 전 의료기기 분야에 종사하는 지인에게 알아보니 남편의 탐욕이 과해 테스트 합격을 받지 못한 의료기기들의 불량 문제가 속출하였고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매장 분위기라고 하더군요. 회사 파산은 물론이고 남편은 징역형까지 받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와의 이혼 후 남편과 시부모는 하루가 멀다 하고 무너져가는 자신들의 돈, 모래성을 넉넉히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기름 부은 불꽃처럼 화르륵 잘 되던 그 사업은 일장춘몽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거예요. 게다가 제가 가장 학수고대하던 순간이 드디어 찾아왔어요. 남편은 자신이 가장 화려했던 한때 저와 딸, 시부모와 함께 살던 으리으리한 단독주택을 처분해 어떻게든 빚을 갚아보고자 노력한 것 같아요. 하지만 워낙 비싸게 내나 한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시모는 죽어도 그 집은 팔 수 없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공인중개사가 경찰을 부른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에 매물로 나온 그 집을 바로 제가 사버렸어요. 누가 그 집의 새 주인이 되는지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며 부동산 앞에 도둑고양이처럼 모여있던 그 세 인간들은 제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벼락을 맞은 것처럼 굳어버리더군요. 참, 세상에서 가장 우습고 통쾌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더럽고 추잡스러운 인간들의 자취를 깨끗하게 치우고자 집안을 전부 새로 리모델링을 했고 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멋있는 저와 가영이의 집이 되었어요. 다행히 가영이는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는데도 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 되더군요. 남들 눈에는 이혼 가정으로 보이겠지만 저희는 김서환, 조가영의 새 가정이 꾸려진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마음이 가벼워진 가영이는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뭘 하든 적극적으로 나서는 예쁜 소녀가 되었어요. 저는 지금 그냥 딸 키우는 엄마로 살고 있냐고요? 아니요. 저는 늦가기 시험 준비생이랍니다. 이혼 후 끊겨버린 제 경력 단절을 다시 이어가 보려고 해요. 그것도 아주 멋진 곳에서 말이에요. 저는 아빠처럼 용감한 소방관은 될 수 없지만 아픈 사람을 제일 먼저 찾아가 치료해주는 응급구조사가 되려 해요. 간호사 때 버릇처럼 나오던 용어나 일들이 가물가물하지만
응급구조사 관련 자격 취득을 위해 지금 어느 수험생보다 더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있답니다. 저 역시 하늘에 계신 아빠처럼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돌보는 용감한 일을 하려고 결심했거든요. 아빠, 거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늦은 나이지만 나도 아빠처럼 자랑스러운 가영이의 엄마가 되려고 노력 중이에요. 많이 부족하지만 지켜봐 주세요. 아빠, 아주 많이 보고 싶고 사랑해요. 아빠가 보고 계실 테니 돈에 안주하지 않고 더 열심히 살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곁에 좋은 분들이 계시길 바라며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